자, 어제 XY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뭐래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소 적당한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고, 처음 시작은 5개짜리를 했다가 어제 숙제 문제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많아 하는 것도 있었죠. 그걸 이제 파일로 처리해서 몇 개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NCL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고 치면은 어제 3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다 이거 긁어가지고 입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VI에서 이렇게 컬럼 날리고 이런 것들을 배웠을지라도 결국에 이렇게 하나하나 컴마 쓰고 윗줄을 딜리트로 올리고 컴마 쓰고 딜리트로 올리고 이런 작업 정도쯤은 최소한 했었을 겁니다. 조금 귀찮은 일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그냥 파일 그 자체를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마 월요일 날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n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를 x, 하나를 y에다 지정해서 x, y에다가 점을 찍는다. 그리고 걔네들을 선으로 잇는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XY 그래프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예쁘게 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NCL의 반은 자료 준비고 반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막 뚝딱뚝딱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그릴 자료를 딱 만들어내는 게 반이고, 나머지 반은 그걸 그래프로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가 나머지입니다. 자, 요거 빨간색 빼고 한번 해볼까요? 어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요 범위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범위를 어제 우리가 괄호 열고 슬래시 긋고 1, 2, 3, 4, 5 손으로 쳤었는데, 그거를 좀 빼서 잘 했으면, 얘를 만약에 별일 없이 잘 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나오나요? 아직 타이핑 중? 저 빨간색은 아직 할 필요 없어요. 빨간색은 있다 하세요. 빨간색이 있다고 까만색 요거 5줄만 하면 됩니다. 어저께 했던 코드를 재활용해서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줄만 바꾸면 돼요. 됐나요? 저랑 똑같이 나오나요? 자, 보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나는 분명히 범위를 0부터 13까지만 했는데 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2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범위를 0부터 23까지 했는데 실제로 화면에 나오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0부터 24까지였죠. 그죠? 왜 얘는 1을 더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게 NCL이 판단하기에 예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NCL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얘가 범위를 정하는데 x의 범위를 얘가 알아서 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따 우리가 나중에 오늘 그릴 예제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건데 얘가 좀 알아서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어저께 집에서 했을 때는 0부터 14까지 했을 때는 0부터 15까지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0부터 지금 14까지 나오네요. 그죠? 우리는 그래프를 0부터 13까지만 그려서 여기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우리가 딱 원하는 범위까지만 x축을 x축이 화면에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한 리소스가 뭐냐면 여기 tr로 시작하는 녀석들입니다. tr로 시작하는 요 2줄만 일단 추가해 볼까요? 요 2줄만 일단 추가해 볼까요? trxmin, trxmax. 대문자 소문자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 어저께 얘기했지만 앞에 2글자는 소문자고, 그 다음에 보통 단어별로 대문자를 주니까 x 대문자, min의 앞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어저께 얘기했지만 값을 줄 때는 보통 f를 끝에 주고 걔도 대문자. 그래서 trxmin f는 0, trxmax f는 13.0 이라고 주고 0부터 여기 13까지로 잘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trx min, trx max. 그러니까 이름에서 받으시 알 수 있죠.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x축을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면 y축이라고 못할 거 없을 것 같죠.
예, y축도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죠. y축은 지금 보니까 얘도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까지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범위는 어떠냐면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x-1을 우리가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13을 집어넣으면 25가 맞기는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y축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딱 자르고 싶어. 예, 이 밑에는 안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예, tr y min은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하면 예, y축의 그래프 화면에서 예, y축이 보여지는 그 범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래 놓고 나면 뭐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몇 가지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x축에 붙은 여기 라벨을 볼까요? 예, 여기 보면 0, 2, 4, 6, 8, 10, 12 해가지고 요 끝에 없어요. 이간격식으로 붙었으니까 이게 13이 없죠. 예, 이간격으로 붙으니까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졸업 연구를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리겠죠. 썩 권장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요 밑에 마크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그래프를 우리가 잘 맞게 그렸다고 한다면 여기와 적어도 여기에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봤는데 그래프가 여기서 10인데 한 12.1 정도까지밖에 안 그렸어. x축이 한 12.1 뭐 아주 12에서 조금 벗어나. 예, 그러면은 뭐 12까지 표시해도 별 문제 없죠. 뭐 거기서 조금 벗어난 거니까 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될 텐데 이 경우는 10에서 좀 제법 벗어나서 이게 어디까지 그런지 하려면은 봐야 되잖아. 이게 작은 한 눈금이 얼마인지 봐야 되죠. 10부터 12까지가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그러면은 2를 네 칸을 짰으니까 한 칸이 0.5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두 칸이 되니까 13이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좋지 않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원칙 중에 하나는 적어도 양 끝에는 예, 그 x축, y축 어디든지 간에 예, 그 보여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범위를 그렸다는 것을. XY 그래프에서 그것을 NCL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틱 마크라고 부릅니다. 그게 요 마지막 네 줄입니다. 요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읽어보려면은 앞에 TM으로 시작하죠. TM이 틱 마크의 줄임말입니다. 예, 걔를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면은 X축 이렇게 보면은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요런 이렇게 작은 눈금들 혹은 큰 눈금들이 있었죠.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틱이라고 부릅니다. T-I-C-K. 예, 얘를 틱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붙어져 있는 거기다 이제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야라고 붙어 있잖아요. 걔를 틱 마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그 글자들을 예, 틱 마크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그래프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을 거고 예, 이렇게 있을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틱이라고 부르고 예, 뭐 0부터 뭐 1, 2, 3, 4, 5, 6, 7, 8 얘를 우리가 틱 마크라고 하고 예, 그 밑에 X 뭐 가지고 M 이렇게 우리가 붙었으면은 얘는 타이틀이고 예, 얘는 타이틀, 얘는 틱 마크, 얘는 틱 예, 이렇게 구별합니다. 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저 틱 마크를 예, 양 끝에를 다 보이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NCL 보고 자동으로 알아서 달라고 했더니 예, 이간격으로 달아버렸습니다. 0부터 예, 뭐 시작해서 이간격으로 이렇게 쭉쭉쭉 달으니까 13이 안 보이죠. 그래서 걔를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예, 내 맘대로 달고 싶은 거죠. 자동으로 맡기지 않겠어. 내가 달겠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여기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explici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xplicit는 우리가 나중에 좀 보려고 합니다. 걔는 대표적으로 언제 다냐면은 저기 할 때 답니다. 계절 이름을 붙일 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1월, 2월, 3월, 4월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영미권에서는 1월 이렇게 뭐 first month, second month 이런 말을 쓰지 않죠.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1, 2, 3, 4가 아니라 걔네는 J, 뭐 M 뭐 이렇게 될 겁니다. JFM이구나. JFM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걔네는 보통 그 월을 나타낼 때 숫자를 잘 붙이지 않기 때문에 X축에다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숫자죠, 그죠? 숫자를 달 거고 규칙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뉴얼이라는 걸 쓰고, 매뉴얼 뭐냐면 TMXB입니다. 여기 TMX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TM은 틱마크, X는 X축, B는 뭐냐면 bottom입니다. X축이 생각해보면은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죠. 아래에도 X축이고 위에도 X축이잖아,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네모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TMXB 하면은 X축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Y축이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도 Y축이겠죠? 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나중에? 여기는 Y축, left. 네. 그래서 여기는 YL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쪽은 Y축, right, YR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 근데 보통 틱 마크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디에만 있냐면은 X축 아래쪽, Y축 왼쪽에 있죠. 물론 아닌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아니냐면은 지도를 사방에다 그린 경우에는 4개 다 붙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이쪽에도 틱 마크를 써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NCL의 사각형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요 위하고 오른쪽에는 마크를 붙여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통 이쪽하고 이쪽만 우리가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게 NCL의 기본적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끄는 게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틱 마크를 끄고 여기하고 여기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아래쪽에서 XB인데 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모드라고 써줍니다. TMXB 모드에서 매뉴얼이라고 써주면은 이건 내가 이제 NCL이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것을 거부하겠어. 내가 정하는 대로 움직이렴 하고 달아주는 거를 매뉴얼이라고 하고, 요 매뉴얼로 달아주면 요 3가지 옵션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요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TM, XB, 그 다음에 틱, 틱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 다음에 스타트 F.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0부터 시작할 거니까 0. 그 다음에 XB 틱 엔드. 어디서 끝날 거냐? 난 13에서 끝낼 거야. 그 다음에 틱 스페이싱. 스페이싱 해가지고 이게 간격입니다.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붙일 거야? 0부터 13을 다 달 거면은 사실 간격이 별로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6.5, 뭐 3.25, 뭐 이렇게 달 수도 있겠습니다. 뭐 계산이 좀 귀찮고, 뭐 1단위로 다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0, 1, 2, 3, 4, 5, 6, 7, 8, 9, 점점점에서 13으로 달게 되겠죠. 그죠?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저 4줄을 한번 추가해 봅시다. 해봤나요?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 또 잘 왔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비슷하게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쨌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0부터 13까지 1간격으로 0, 1, 2, 3, 4, 5, 6, 7, 8 가지고 13까지 달았습니다. 근데 달아놓은 걸 보니 얘가 왜 처음에 NC당초 2간격으로 달았는지 알 것 같죠? 그죠? 뭐 되게 안 예쁩니다. 그죠? 요거를 빼버리면 좋지 않을까? 뒤에 .0으로 나오는 걸 빼버리면 조금 예쁠 것 같죠? 사실 요런 거는 이제 요런 옵션은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려고 합니다. 얘는 조금 더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얘는 허들이 좀 있어서. 근데 아무튼 지금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X축과 혹은 Y축의 그래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거기 밑에 붙어 있는 마크들, 틱 마크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있을까에 대한 옵션 정도를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0 같은 거 없애버릴 겁니다. 자, 요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그냥 왜 잔잔바리하게 한 거고, XY 그래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할 때 보면은 XY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에 선이 한 가닥만 그려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걸 이제 배우고 나면 느껴집니다. 이제 이렇게 뭐 그게 뭐래?라고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포스터들이 꽤 많잖아요. 한 20장 가까이 있습니다. 요 복도 끝에서 저 복도 끝까지 한 20장 가까이 있어요. 걔를 이렇게 가서 보면서 XY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렸나 이제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오 얘는 이렇게 그렸겠군 하고 이제 아는 만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 근데 가서 보면 선이 한 가닥만 그려져 있는 XY 그래프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최소 2가닥, 3가닥, 뭐 제 방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최대 10가닥도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많긴 하지만 아무튼 예, 그 선을 몇 개 그려놓고 나서 그 선들을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보통 있겠죠. 뭐 빨간색, 파란색 붙여놓고 나서 빨간색은 어떻게 되고 파란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XY 그래프는 사실 한 가닥만 그리는 게 아니라 선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주 나오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첫 번째 함수는 2x-1, 두 번째 함수는 예를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얘를 각각 이름을 하나는 y1, 하나는 y2라고 붙였다고 칩시다. 얘를 그래프로 한 화면에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예, 하나는 뭐 2x-1이라고 했지. 예, 뭐 2x-1가 조금 내려오겠구나. 하나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니까 뭐 좀 완만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뭐 대강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할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요 빨간색을 빼버리면 여기 있는 요 세 줄 빨간색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y1하고 y2를 준비한 다음에 예, 어떻게 요거가 키포인트면 얘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 안에서 다시 요게 얘도 배열이고 얘도 배열인데 이 배열을 묶어주는 배열을 만듭니다. 예, n개짜리 원소가 들어있는 배열이고 또 n개짜리 원소가 들어있는 배열일 텐데 얘를 하나의 배열로 다시 묶어줍니다. 배열을 배열로 만듭니다. 뭔 소리래? 예, 배열을 배열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제 묶으면 2차원 배열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예, 배열을 이렇게 배열로 묶어줘서 괄호 열고 슬래시 열고 그래서 배열의 시작을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싶은 y의 개수만큼을 쭉쭉쭉 적어줍니다. 예, 다 했으면 예, 슬래시 닫고 예, 괄호 닫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요 세 줄은 나중에 합시다. 시간을 드릴게요. 예, 세 줄 하고 나서 예, 요걸 하고 나서 똑같이 해보면 예, 선이 2가닥 나오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해볼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잘 쟤를 타이핑을 했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나왔나요? 잘 나왔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잘 나왔네요. 일단 요 세 줄은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2가닥의 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한 가닥에서 2가닥 넘어가는 게 어렵지 2가닥에서 3가닥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추가해주면 되잖아. 거기 여기다가 y1, y2, y3 해주면 될 일이지. 4개면 y4 해주면 될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가는 게 어렵지 복수에서 개수가 늘어나는 건 똑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XY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 개의 선을 동시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XY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되게 자주 그리게 될 그래프일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나면 우리가 어저께 쭉 선의 속성을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죠? 뭐 선의 색깔도 바꾸고 두께도 늘려보고 뭐 대시 라인 뭐 이런 것도 바꿔보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이 2가닥인데 우리 얘는 지금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얘가 뭔가를 했네요. 여기는 지금 까만색 실선이고 얘는 까만색 파선으로 해놨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의 색상을 바꾸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선이 여러 가닥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선마다 색깔을 다르게 주죠. 그죠? 그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두께는 생각해보면은 다르게 해줄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께가 달라지면 좀 이상하겠죠. 두께가 물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웹사이트에서 코로나 환자의 그 동향수를 열심히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열심히
꽤 자주 보고 있는데 보면은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얘가 어떤 주기를 그리고 있죠. 예, 이렇게 월요일날 최저였다가 화요일날 쭉 올라가고 이렇게 요일들 쭉쭉쭉 내려오다가 다시 월요일날 최저였다가 화요일날 쭉 올라오고 이런 보통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좀 좋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되면 7일 평균이라는 자료를 제공해요. 일주일 동안 평균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그래프를 이렇게 동시에 그려주면 이렇게 얘가 훨씬 더 이렇게 그 요동이 적고, 예, 원래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다다다다다다 되는 요동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프를 보통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매일매일 데일리 자료들은 얇은 선으로, 일주일 평균한 거는 두꺼운 선으로, 그래서 일주일 평균한 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간혹이고, 예, 보통은 예, 선이 여러 개 있으면 예, 선의 두께가 똑같겠죠. 그리고 선의 지금 봐서 예상할 수 있지 이렇게 대시 패턴이 다르겠죠. 뭐 하나는 실선, 하나는 파선, 뭐 어떤 건 점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마크도 뭐 다르게 그릴 수도 있겠죠. 예, 뭐 어떤 거는 동그라미,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뭐 눈 표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개 다르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거는 예, 선을 한 가닥 그릴 때의 속성인데 걔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요 아까 했던 그 세 줄인 건데. 예.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XY 라인 컬러 하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건데 컬러즈입니다. 예, 컬러즈 하면은 예, 여러 개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레드 하면 첫 번째 선은 블랙, 두 번째 선은 레드. 예,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입니다. 예, 여기 선에는 블랙, 요 선에는 레드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시 패턴도 예, XY 대시 패턴 즈에 S 붙입니다. 그래서 0, 14 하면은 첫 번째는 0이 아마 실선일 거고 예, 14는 아마 좀 이렇게 간격이 있는 대시 패턴일 겁니다. thickness는 똑같이 줬네요. 똑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line, thickness, F 우리 어저께 줬던 옵션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주면 모든 선에다가 다 똑같이 굵기를 지정해 줍니다. 위에도 사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라인 컬러 S 빼놓고 라인 컬러 하고서는 예를 들면 따옴표하고 레드 뭐 이렇게만 했다면 모든 선이 다 빨간색이 됩니다. 예, 근데 색을 여러 개, 그러니까 선을 여러 개 그렸는데 사실 그럴 일이 많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컬러즈라고 쓰겠지만 예, 우리가 라인 컬러라고 지정해서 만약에 값을 하나만 줬다면은 예, 모든 선에 다 똑같은 예, 색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ickness F 라고 해서 주면은 예, 모든 색에 똑같은 모든 선에 똑같은 속성들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 줄을 넣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잘 그렸다면 오타 없이 했다면 예,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첫 번째 선은 검정색 실선, 예, 두 번째 선은 빨간색 뭐 파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두께는 똑같이 다 3.0으로 굵은 선으로 그려지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고 있는 중? 도 없고 무척 타이핑이 빠른데 저는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몹시 빠르고 예, 당연히 저는 빠를 텐데 예, 잘 오고 있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 하면은 XY 그래프는 거진 다 배운 겁니다. 놀랍게도 한 80% 정도쯤 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예,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그릴 그래프들은 지금까지 요 배운 것만으로도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안 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주 조금 남겨놨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Y축이 압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Y축이 압력이에요. 그 고도 뭐 1000헥토파스칼, 뭐 500헥토파스칼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압력을 그릴 때는 바닥이 1000이죠. 위로 올라가면 점점점 압력이 줄어들죠. 근데 보통의 일반의 그래프의 Y축은 그렇지 않죠. 아래쪽이 그래프 값이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압력을 우리가 Z축으로 쓰면은 바뀌어야 되죠. 요런 거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압력을 생각해 보면은 압력을 우리가 보통 Y축으로 쓰면 1000부터 뭐 100헥토파스칼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1900, 800, 700, 600, 500, 400, 뭐 300, 200, 100 이렇게 할 텐데 압력은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그렇게
고도에 따라서 선형으로 감소하지 않죠. 예, 위에는 같은 100헥토파스칼에서 간격이 훨씬 길죠. 아래는 그러니까 1000에서 900헥토파스칼은 비교적 간격이 좁고 위에서 200헥토파스칼과 100헥토파스칼은 공기가 희박하니까 예, 간격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운 학생들이라면 정력학 평형 같은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그런 거 싫은데 할 수 있지만 정력학 평형의 모래라고 해보면은 예, 뭐 P가 예, 뭐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Z 뭐 이런 게 있었나 뭐 그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P랑 Z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그 스케일 정도쯤의 차이가 있어요. 위로 올라오면 점점 좀 간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100헥토파스칼인데 아래는 간격이 좁고 위에는 간격이 늘어나게 하고 싶어.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리나? 예, 뭐 요 정도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수업에서 아직 안 했던 게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 두 개를 그리는데 선 두 개를 그렸어요. 예를 들면 한쪽은 온도, 선 하나는 온도, 선 하나는 습도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온도하고 습도는 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죠? 예, 온도는 예를 들면 뭐 영하 20도에서 영상 30도, 뭐 대충 요 정도쯤일 거고 습도는 0에서 100%잖아. 전혀 Y축이 전혀 다르죠. 보통 그럴 때 어떤 그래프들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쪽에다가는 예를 들면 0에서 온도를 그려요.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30을 표시하고 이쪽에다가 보통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H는 0부터 100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새로 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빨간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이쪽은 까만색, 하나는 빨간색 해서 그려주면은 까만색은 이 축에 해당하는 거고 빨간색은 이 축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이게 그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온도하고 상대 습도의 상관성을 알아보겠어 라고 하면은 한 화면에다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면은 근데 스케일이 안 맞는 변수들을 그리다 보면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야,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그릴 일이 있을까 싶은 그래프일 수 있겠는데 그 정도 빼고 지금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XY 그래프가 그래서 단언컨대 한 80% 이상은 커버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XY 그래프를 일단락 찍고 오늘 꽤 중요한 것들이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처음에 슬라이드 두 개는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언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NC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습니다. 연산을 한다는 뜻은 연산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 말이 어려서 그렇지 연산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런 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연산자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산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비교 연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 그리고 또는 아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파이썬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NCL에서도 있고요. 포트란에서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C를 배웠나요? C에도 있고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NCL에서는 산술연산을 이렇게 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 나머지. 요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은 포트란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greater than을 크거나 같다를 .gt. 요건 크다. 크다가 이거고 크거나 같다는 greater than or equal to. .ge. 같다는 .eq. 작거나 같다 .le. less than or equal to. .lt. 작다. .any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포트란을 배울 때 포트란에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혹시 배웠나요? 배운 적 있나요? C쉘에서 쉘 프로그래밍에서 포트란에서는 배운 적 없나요? 포트란이 옛날 포트란은 요거만 됐었어요. 근데 요즘 포트란은 요게 됩니다. 요것도 쓸 수 있는데 요게 좀 훨씬 더 좀 직관적인가요? 뭐 크거나 같다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NCL은 얘는 안 됩니다. NCL은 얘는 안 되고 오직 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포트란도 다 이렇게 그냥 짜고 NCL도 이렇게 짜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NCL에서는 얘는 쓰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씁니다. 논리연산 뭐 and or not이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점 and 점, 점 or 점, 점 not 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NCL의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인터랙티브 모드가 뭐냐면은 그냥 창 열고 NCL 하고 엔터 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NCL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만 뜰 겁니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연습을 한다는 거는 프린트 3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8 나와야 되겠죠.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군 이라고 잠깐 연습을 해보죠. 그러면 프린트 뭐 3이 greater than 5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면 3이 greater than 5인가? 라고 물으면 얘는 거짓이죠. 그 답은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fals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술연산은 기본적으로 숫자와 숫자, 답도 숫자, 숫자와 숫자를 가지고 연산, 그러니까 숫자를 인풋으로 넣어서 답도 숫자로, 이렇게 아웃풋도 숫자로 나오는 거고요. 비교 연산은 보통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답은 yes or no, true or false, 논리형 답이 나오는 거고, 논리 연산은 보통 들어가는 게 true or false, 논리 값이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도 논리 값이 나옵니다. true or false가 나옵니다. 뭔 소리래? 뭐 이렇게 뭐 나갔나? 라고 하면은 인풋, 아웃풋이 산술연산은 보통은 물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뭐 문자열에다가 가끔 적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나 뭐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산술연산은 보통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고 비교연산은 숫자를 인풋으로 넣어서 논리가 값으로 나오고 논리연산은 여기서 논리값이라는 것은 true or false, 참 혹은 거짓을 인풋으로 넣어서 답도 참 또는 거짓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뭐 잠깐 연습해 보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파이썬을 배운 걸 기억하고 있다면 5 나누기 3 하면 1.66666 나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 혹시 파이썬을 배운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때 막 열심히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파이썬만 그렇습니다. 파이썬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일반적인 언어들의 경향은 어떻게 되면은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 답은 정수가 나오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5 나누기 3 하면 1이 나오는 게 포트란도 그렇고 NCL도 그렇고 C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하고 정수를 가지고 연산하면 답도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의 나누기와 실수의 나누기는 다릅니다. 5 나누기 3 하면 1 나오고 5.0 나누기 3 하면 1.66666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수면 실수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숫자 우리 요 3번은 사실 모르는 사이에 했어요. 우리가 앞에 예제 문제를 풀면서 사실 해버렸습니다. 뭐 x 아까 보면 x가 뭐 i스팬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0부터 14까지 0, 1, 2, 3, 4, 5, 18, 14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거기다가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어저께 1번 문제에 x 곱하기 x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러니까 배열끼리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x 곱하기 x 하면 배열끼리 연산이잖아. 배열끼리 연산이 됩니다. 크기가 같은 배열, 보통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같은 배열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크기가 같으면 요 1대1로 대응시켜서 요 연산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내적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배열 두 개가 있어서 곱하기면은 이거 그 내적인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적 아니고 그냥 원소끼리의 곱, 원소끼리의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혹은 숫자와 배열 사이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 곱하기 x. 2 곱하기 x도 되면 x 곱하기 2도 됩니다. 거의 빼기 1. 그러면 모든 원소에다 빼기 1. 1 더하기 x. 그러면은 1에다가 그 원소, x 더하기 1은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1 더하기 x는 되나? 됩니다. 더하기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순서가 바뀌어도 되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군.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NCL에서 논리 값은 true 혹은 false라고 쓰고요. t는 앞에 대문자, false 앞에 대문자. 그렇게 됩니다. 이게 포트란이랑 좀 다릅니다. 포트란은 true 점이죠. 알죠? 포트란 배웠죠? 이거 포트란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 포트란에서의 논리 값은 true 점이고요. false 점인데 여기는 점이 없고 대신 앞 글자가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 t, 그 다음에 true, 그 다음에 대문자 f 쓰고 false. 이렇게 쓰면 그게 참 혹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1, 2, 3번은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4번을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253,894.375 빼기 0.003.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고 저게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실제로 컴퓨터한테 시켜서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예상한 대로 계산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해보면 이상한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4번 해봤나요? 뭔가 이상하죠? 만약에 맞게 모든 걸 맞게 입력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253,894.375예요. 분명히 빼기 0.003 하면 머릿속에서 253,894.37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53,894.4라는 오히려 값이 커져 버렸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이게 그 머신 입실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뭐래 잊고 살았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아무튼 컨셉적으로는 뭐냐면 유효 숫자의 개념입니다. 유효 숫자의 개수가 일반적인 포트란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포트란이든지 NCL이든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실수를 쓰면 유효 숫자가 보통 6개, 많아야 7개 정도쯤입니다. 여기는 지금 7개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6, 7개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유효 숫자 6, 7개 정도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53,894.375 빼기 0.003 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253,894.372가 나와야 되는데 유효 숫자가 한 7개 정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이 돼버린 거지. 253,894.4라고 반올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반올림이 될지 버림이 될지는 뭐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피하는 방법은 이런 계산은 컴퓨터한테 안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수에다가 이렇게 작은 걸 빼는 거를 안 시키면 됩니다. 안 시키면 되지.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3개를 곱해볼까요? 하나, 둘, 3개를 양변에 1000을 곱했다고 치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인데 그러니까 통장에 2억 5천이 있는데 3원을 들락날락하는 짓은 하지 않는 게 통장에 2억 5천이 있으면 적어도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쯤의 거래를 해야 되는 게 그러라는 소리인 거죠.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또 하나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규칙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값들을 다루지 않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근데 어쩌다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지. 그게 내 마음처럼 되나. 되게 작은 경우를 다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숫자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효 숫자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늘려주냐면은 여기 뒤에다가 D0를 붙여줍니다. 숫자 뒤에다가 D0. 그러면 놀랍게도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둘 다 붙여줘도 되고. 이게 뭐냐면 이런 표기법이에요. 지수처럼 표기하는 겁니다. 이게 3, 4, 7.8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사람이 알아볼 때 이렇게 쓰는 거 배웠죠? 중학교 때 3.478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쓰는 거 배웠죠? 자, 페이지인가? 이렇게 배웠죠? 얘를 컴퓨터식으로 표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3.478 원래 2, 2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10을 이렇게 알파벳 2로 바꾸고 뒤에 있는 지수를 숫자 2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5승이면 2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를 얘랑 이제 완벽하게 같은 표기법인 건데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D를 써주면
예, D를 써주면 이게 뭐냐면 그 알파벳으로 더블 프리시전의 약자여서 예, 숫자의 유효 숫자를 예, 그 어떤 숫자의 유효 숫자의 개수를 늘려주는 예, 메모리를 더 많이 써서 예, 유효 숫자를 더 많이 저장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숫자에다가 D0라고 달아주면 D는 아까 했지만 예, 뭐 이런 곱하기 10의 몇 승인 건데 제로니까 그냥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사실은 곱하기 1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 1인 건데 예, 뒤에다 D를 붙여가지고 얘는 예, 유효 숫자의 개수를 많게 처리해 주렴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그리고 정수 실수 계산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유효 숫자가 이렇게 많게 되었으면 예, 자동적으로 그 계산은 유효 숫자가 많게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이래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 계산 중에 어느 하나의 상수를 예, 뒤에다가 D0 뭐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얘를 그러니까 3D-3 써줘도 똑같겠죠. 0.003은 생각해보면 0.003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수법 컴퓨터를 알아듣게 쓴다면 3E 마이너스 3 쓰면 되겠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2 대신에 D를 쓰면 예, 얘가 유효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라 하는 작업이니까 예, 얘 대신에 3D-3 써도 예, 유효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서 이런 작업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언어라서 그림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래도 언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쯤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함수가 되게 많습니다. NCL의 장점이다 단점이기도 한데 함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 예, 그 사용자들이 야 이런 함수 있으면은 일이 편하겠는데 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함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장 함수를 배우는 게 일이기도 한데 예, 여기는 일단 수학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원래 NCL 개발할 때부터 있었던 거고 예,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쓰고요. 역삼각함수를 혹시 쓸 일이 있다면은 역삼각함수가 아크사인, 뭐 아크 코사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는 사인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써서 사인 인버스라고 했겠지만 예, 보통의 언어는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 A를 붙이면 역삼각함수가 됩니다. 예, A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쓰면은 그게 역삼각함수가 되고요. 지수함수 EXP 쓰면 되고 로그 함수는 로그 10 있어서 요 로그는 자연 로그. 예, 로그 10은 상용 로그. 다른 로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수학 시간에 사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만약에 로그 2에 5를 계산해야 될 일이 있다. 밑이 2인 로그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사실 배웠습니다. 이거는 로그 2분의 로그 5와 같습니다. 밑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래? 이거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그래서 로그는 예, 사실 밑이 하나인 로그만 주어지면 나머지 건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의 편의상 자연 로그하고 상용 로그 2개 주어졌고요. 쌍곡함수, 하이퍼볼릭 함수 예, 어떻게 써 있냐면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뭐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뭐 코시컨트 하이퍼볼릭, 뭐 당연히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쓰면 되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NCL 코딩을 하다가 종종 쓰게 될 일입니다. 파이 원주율 3.14 그 점점점 가는 거 그거를 계산해서 쓸 일이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뭐 지구의 뭐 이렇게 둘레 뭐 이런 거 할 때 뭐 위경도를 거리로 환산할 때 파이 필요하겠죠. 생각해 보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스케일 말고 혹은 작은 스케일에서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방울의 지름 뭐 이런 거 하면은 물방울은 동그라니까 예, 뭐 반지름 혹은 지름을 알면은 이렇게 뭐 부피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때도 뭐 파이가 필요하겠죠. 다음 세 가지 방법 중에 보통 하나를 씁니다. 첫 번째 방법 그냥 심플하게 파이는 3.14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많이 안 써요. 두 번째 방법은 파이는 3.14 1594 얘는 이건 뭘 알고 쓴 겁니다. 예, 유효 숫자의 개수만큼 써준 거죠. 예, 아까 유효 숫자가 7개 정도라고 했었죠. 심플한 해상도에서는 7개라고 했으니까 예, 얘는 이렇게 3.14 2593 쓴 거면은 얘는 유효 숫자를 뭔지 알고 이 뒤로 얘가 복잡하게 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계산에 다 잘릴 거니까. 나는 파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3.14 1592 6535 8979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뒤에다가 D0 이렇게 붙여 쓸 거면은 좀 더 정확하게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 저는 사실 3번과 같은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크탄젠트 1.0 곱하기 4.0 이건 또 뭐래? 라고 하면은 아크탄젠트가 탄젠트 인버스입니다. 아크탄젠트는 탄젠트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쟤는 뭘 쓴 거냐면은 일단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 1을 쓴 겁니다. 얘가 얼마지? 모르겠죠? x라고 하면은 이거는 탄젠트 x가 1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요 x는 뭘 넣으면 탄젠트에다 뭘 넣으면 1 나오냐면은 4분의 파이를 넣으면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요. 탄젠트에 4분의 파이 넣으면 1 나옵니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담 하고 있는 눈치라서 이렇게 하면 4분의 이거 아크탄젠트 1은 그래서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4하면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A 탄젠트 1.0 곱하기 4.0을 저는 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를 보통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율을 쓰기 위한 방법 요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자 막간으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y는 sin x 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응용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두 가닥을 그리는 거죠. y는 sin x와 y는 cosine x를 동시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고 뭐 파이 놓고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5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포트란 그때 다 했겠지만 좋은 버릇 중에 하나는 상수를 쓸 때에는 상수를 프로그램 맨 앞에 선언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파이는 어쩌고저쩌고 쓰지 마시고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버릇이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런 상수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그런 거 쓰겠죠. 중력 가속도 뭐 9.8 뭐 정확하게 쓰면 9.80665 뭐 이런 거 쓸 텐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기체 상수 287.0 뭐 이런 것들 보통 프로그램의 맨 앞에다가 시작할 때부터 해놓고 나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렸으니까 뭐 잘 그렸다면 주기 2개 나타나는 사인 주기가 2개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잘 그린 겁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는 사람은 코사인도 겹쳐서 그리면 뭐 흔히 교과서에서 볼 법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x의 범위 x의 범위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좋겠죠. 뭐 f 스팬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파이부터 2 곱하기 파이까지 뭐 점 적당히 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좋을 거고.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뭐 기껏해야 뭐 한 100개 정도 만들었겠죠. 많으면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 몇 개일까? 뭐 1000개 만든 사람 없죠. 그래프 하나 찍겠다는데 사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1000개나 찍겠다고 뭐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한 100개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뭐 10,000개 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점을 엄청 많이 찍으면 사실 계산이 오래 걸리겠죠. 한 10만 개쯤 한 100만 개쯤 찍으면 조금 티가 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무작정 많이 찍는 건 사실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하는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별 문제 없습니다. 뭐 1000개 정도 해도 보통 아마 엔터 치면 바로 답 나올 겁니다. 그래서 F 스팬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하는 걸 봤다면은 TRX min, TRX max 해가지고 걔네들의 범위를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틱 마크는 생각보다 별로 좀 안 예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거기가 6.2파이면은 6.281415 그러니까 6.28 뭐 얼마니 뭐 아무튼 그렇게 될 거니까 틱 마크는 조금 별로 안 예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이스하게 붙이고 싶으면은 0, 뭐 2분의 파이, 뭐 파이, 뭐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붙이면 예쁘겠으나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해야 할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붙이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직 배운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약에 잘 그렸다면은 XY 요거는 지금 사인 코사인이니까 아마 가로 세로 축을 좀 가로축을 길게 만들었다면은 그러니까 세로축을 조금 줄였다면 아마 조금 더 예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그릴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릴 때 이제 그런 건데 Y축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잖아요. 그죠?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딱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만약에 TRY min, TRY max를 만약에 한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딱 맞추면 예쁠 것 같은데
그래프를 그리면 생각보다 조금 덜 예뻐요. 그게 왜냐하면 위가 딱 접점이 생기거든. 예,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요건 이제 또 고를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그래프가 실제로 얘가 1을 뚫었나? 아니면 딱 1인가? 이게 접하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이게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1에서 접했겠거니 하고 예, 착한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래프를 만났다면 실제로는 약간 예, 걔의 최대값을 보여주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면 그래프가 모양이 안 예뻐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저라면 보통 얘를 예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TRY 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5쯤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 낮게 마이너스 1.05 TRY max는 한 1.05쯤 예, 해가지고 그 1이 살짝 보이는 예, 그거보다 살짝 올라간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해주면은 그래프가 훨씬 더 예쁜 모양으로 될 겁니다. 자, 우리 갈 길이 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 정도쯤 하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계속 해나가면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 앞에까지는 그냥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이런 게 있어 정도쯤이었었고 예, 오늘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은 이진 자료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바이너리 자료. 자, 이게 뭐냐? 바이너리 자료를 어디선가 들어는 봤죠? 그죠? 이진 자료와 텍스트 자료의 차이를 어디선가 들어는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다시 해보면 여러분들 어저께 그렸던 그 단열선도 자료예요. 예, 어저께 그 마지막 3번 숙제가 했을 때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자, 얘를 여러분 첫 번째 줄 뭐 이런 숫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뭐 숫자가 하나지만 6글자죠. 자, 얘를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그냥 메모장에다 쳤다고 칩시다. 아스키 파일로 저장하면 얘를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우리가 볼 때 이게 1017.0 숫자 하나지만 컴퓨터는 얘를 그냥 메모장에다 저장을 하면 이걸 아스키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어쩌고저쩌고 약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글자 하나마다 이거를 글자 하나하나를 숫자 하나, 이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얘를 글자 하나하나로 취급해서 얘를 부호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1은 몇 번, 0은 몇 번, 7은 몇 번, 점은 몇 번, 0은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각 글자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자마다 얘에다가 일종의 코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빈칸은 몇 번, 숫자 5는 몇 번,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P는 몇 번, 대문자 R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첫 번째 줄을 메모장에다 쭉 하면은 입력하면은 그러니까 메모장에 쭉 입력하면은 컴퓨터에는 실제로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예. 처음에 1이 00110001입니다. 0은 00110000이에요. 1이니까 다시 나세요. 00110001로 저장될 거고 7은 0011011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예, 이렇게 쭉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1017.0 그 다음에 5, 2 이렇게 요게 1, 0, 1, 7, 0, 5, 2 이렇게 저장한 겁니다. 컴퓨터에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빈칸 공백 무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빈칸이 있으면 또 중간에 넣어야겠죠. 사람이 읽을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알파벳 26글자, 예, 뭐 대소문자 하면 52글자. 예,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숫자 넣고 뭐 특수문자 넣어봐야 키보드가 생각하면은 103키 정도쯤 되잖아요. 그 특수문자 빼고 뭐 이러면은 80몇 키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이나 숫자 기호 같은 경우에는 100몇 개. 한글로 한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완성형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2350글자 정도쯤 됩니다. 한글 글자 수가. 그러니까 코드로 들어가 있는, 물론 한글은 그보다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뭐 기껏해야 10,000개 뭐 그렇습니다. 별로 안 많아요. 그래서 그 10,000개마다 코드를 지정해주고 하면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쉽게 저장할 수 있는데 계산에는 좋지 않습니다. 예, 계산에는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숫자가 여기 지금 하나로 최대한 숫자 표시하는 게 여기 예를 들면 좀 제가 써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3.4 곱하기 10의 38승 이 정도까지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10의 38승이니까 예, 숫자 38글자입니다. 예, 38글자. 야, 그 38글자를 이렇게 저장한다고 하면은 이게 38개 곱하기 여기 하나마다 숫자 8개, 0과 1이 8개 들어가 있네. 그거를 38개를 써야 하나가 되는 거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 바이너리 파일은 하나의 숫자 1017.0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있으면 얘를 숫자 하나를 무조건 어떤 정해진 크기만큼으로에다가 우겨뒀습니다. 4바이트 뭐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하나에 32비트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칸이 잘라서 넣습니다. 이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저장한 거를 바이너리 포맷 이진 자료라고 부릅니다. 장점은 효율적이 됩니다. 그죠? 예, 여기서 다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죠? 예, 처음 들은 이야기 아니죠? 예. 단점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진 자료를 메모장에다 열면 이상한 글자들이 깨져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메모장에서 여는 순간 얘는 그게 코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코드가 아니니까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혹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바이트라며 32비트라며 그러면 32비트 단위로 잘라서 그러면은 숫자를 변형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바이트인 거지 32비트인 거지 파일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거는 숫자 하나에 2바이트를 할당한 게 있고 어떨 때는 숫자 하나에다 8바이트를 해당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파일마다 이게 규칙이 다르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보통은 뭐 2, 4, 8 중에 하나에서 때려봐주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기과학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대용량 자료는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이라고 썼는데 뭐 이렇게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상청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30년치 뭐 텍스트 자료를 받으면 걔네들은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배울 것이 그런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 쓰는 대용량 자료들 뭐 전지구 수치 모델 자료 이런 것들은 다 이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잘 읽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어떻게 읽을 거냐? 이진 자료의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혹시 G데이터는 배웠나요? 여러분들이 그라즈를 혹시 꽤 배웠을까요? 최소한 반 이상은 그라즈를 배웠을 것 같은데 그라즈에서 혹시 이렇게 G데이터 그렸나요? .ctl로 끝나는 거랑 그 파일들 그리는 거 혹시 배웠나요?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안 배웠으면 안 배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죠. 시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gdata로 끝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걔네들은 ctl 파일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죠. 그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gdata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생으로 이진 파일이니까 이게 사람이 클릭해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주 운이 좋게 클릭해서 나왔다 치더라도 그냥 쭉 숫자만 쭉 저장되어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변수인지 뭐 어떤 구조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조를 알려주는 별도의 파일을 들고 다니는 거죠. CTL을. 단점은 그 CTL 파일이 날아가면 이 이진 파일도 날아가는 거랑 똑같죠. 읽을 수가 없죠. 이게 뭔 파일인지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숫자가 주르륵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과학 자료들은 G데이터 형태로 잘 저장을 안 하고 이런 식의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만든 포맷을 씁니다. 뭐 그립, SDF, HDF 이런 포맷을 씁니다. 그립 같은 경우에는 WMO라고 전 세계 기상 거기서 이렇게 정해놓은 표준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분석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립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HDF는 위성 계열에서 표준으로 정해놓은 포맷입니다. 혹시 이 중에 졸업 연구를 위성방에서 할 친구들이 있다면 알아둬야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HDF 정도쯤 알아줘야 됩니다. 위성 자료는 대체로 다 HDF로 저장돼서 나사에 무슨 누가 위성을 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걔가 관측을 해. 관측을 걔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물론 사진 찍는 거랑 별 다를 원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어디로 저장하냐면 HDF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CDF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유카라고 대기과학 연합한 대기과학 이렇게 연구기관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곳이고요. 대학도 연합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NCL을 개발한 곳이 여기입니다. 유카 산하에 엔카가 있는데 엔카라고 우리가 어저께 배웠는데 유카 산하 기관 중에 하나가 엔카입니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 유카라는 곳에서 거기에 또 산하 기관이 유니데이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대용량 자료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NCL에서 내 CDF 자료를 읽기가 되게 좋겠죠. 같은 데서 만들었으니까.
예, 그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스티프 파일이 그러면은 많이 쓰이냐? 꽤 많이 쓰입니다. 예, 이게 나름 그래도 저변이 넓어서 예, 뭐 이렇게 수치 모델들의 아웃풋 예, 네스티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비교적 되게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제 연구실에서 저 혼자 이렇게 간단하게 뚝딱뚝딱 모델을 만들 때에 아웃풋이 좀 커진다 싶으면 저는 자료를 네스티프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예, 제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모델의 아웃풋을 제가 그립으로 저장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예, 그게 잘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HDF로 저장해야 되겠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SDF로 포맷을 저장해야 되겠다.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 조금 이렇게 자료를 나이스하게 저장하고 싶다? 예, SDF로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모델들의 아웃풋이 SDF로 나와요.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젠 파일을 SDF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적혀진 프로그램에서 SDF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아는 건 다 이 안에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거 안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아는 게 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저 압니다.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예, 뭐 아주 그런 특별한 언어들 빼면 자바스크립트는 생각해보면 이런 걸 다루려고 만든 게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SDF를 다룰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뭐 C 되고요, 포트란 되고 여러분들 보통 요 셋 중에 하나 쓰지 않을까요? 포트란, 파이썬, IDL 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파이썬 뭐 여러분 다 배워서 알고 있고 포트란 기본적으로 대기과학에서 쓰는 언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스티프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스티프가 잘 작동하는지 볼까요? 요 첫 번째 줄의 명령을 한번 넣읍시다. which 어저께 했던 which ncl을 어저께 했었는데 which nc dump 해봅시다. 이게 네스티프 파일을 이렇게 좀 쉽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진 파일이니까 예, 사람이 읽고 쓰기가 되게 기본적으로 불친절한 그런 건데 걔네들을 좀 이렇게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유틸리티입니다. ncdump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있으면 되고 자, 그게 있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ncdump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그 네스티프 파일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G데이터를 아까 이렇게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CTL 파일이 날아가면 얘가 무슨 파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잘 안 쓰고 대안으로 쓰는 게 요 세 가지라고 했었는데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CTL에 해당하는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그 파일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 파일인데 앞에 그걸 우리가 헤더라고 불러서 약간 그 구조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파일이야.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고 뭐 얘네들의 차원은 뭐 이렇고 막 이런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실제로 그 파일의 내용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CTL 파일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근데 그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메모장에 열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안 나와요. 그래서 옵션이 실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ncdump 한 칸 띄고 -h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실습을 위해서 제가 오늘 네스티프 파일을 미리 그 윈드 서버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요 밑에 줄을 한번 쳐볼까요? ncdump -h 한 칸 띄고 처음에 슬래시로 시작합니다. 슬래시 데이터 1에 적당히 탭으로 완성해도 잘 될 겁니다. 아마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nsep _r2 아마 대문자 n 쳐놓고 탭 치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슬래시 그 다음에 air.mon.min.nc 아마 이것도 제 기억이 맞으면 a로 시작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하고 탭 누르면 쫙 쳐질 겁니다. A 맞아 이거밖에 없어. 예, 이러면 뭐라고 잔뜩 뜹니다. 잘 뜨죠? 안 뜨는 사람? 이게 안 뜬 사람? 예, 이게 제가 내린 명령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요 뒤로 그러니까 출력 결과인데 뭐라고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르륵 뜨는 겁니다. 디멘전 우리나라 말로 차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우리나라 말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이게 차원을 나타내는 변수가 뭐 이런 게 있고 예, 뭐 변수 이름이 레벨이라고 있는 게 있고 렛이라고 있는 게 있고 론이라고 있는 게 있고 타임 bnds 그다음에 타임 그다음에 에어라고 붙어 있는 변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글로벌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예, 뭐 전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역 속성 뭐 이런 게 될 텐데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했고 일종의 설명입니다. 이게
뭐 주르륵 있고 이게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틸리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나온다 치고, 예. 이제 NCL에서 이 네스티프 파일 읽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시간 후에 오늘도 좀 써야겠네요. 네, 제가 좀 시간을 써서 점심 먹고 나서 이따 2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가 오전에 했습니다. 그 ncdump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네스티프 파일들이 어떤 구조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따시만한 정보가 주르륵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월요일 날 좀 디테일하게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그 구조가 도대체 무슨 뜻인 건지. 일단 오늘은 뭐 이거 말고도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예, 그거 말고 이제 오늘은 일단 요걸 가지고 뭔지 모르겠으나 요 이진 파일에서 자료를 뽑아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가 오늘의 일단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스티프 파일을 그러니까 NCL에서 네스티프 파일을 읽으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씁니다. add file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네. add file 해놓고 첫 번째 요 안에다가는 파일 이름, 경로를 포함해서 만약에 경로 안 쓰면 당연히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써줘야 되겠죠. 아까 그 우리가 ncdump로 확인했던 그리고 제가 수업 전에 해놨던 그 파일입니다. 슬래시 데이터1에 여기는 애석하게도 탭 누른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쳐야 되겠죠. nsep r2 슬래시 air.mon.min.nc 하고 따옴표 닫고 컴마하고 여기 따옴표 다시 열고 r 하고 따옴표를 닫는데 이거를 읽기 전용으로 열겠다는 뜻입니다. 리드 모드로. 난 이걸 읽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얘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 무언가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로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W로 열어야 되겠죠. write 할 거고 없는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 뭐 아마 C 뭐 이런 걸로 열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요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 writing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일단 reading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첫째 줄만 해놓고 NCL을 실행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그냥 읽었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읽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파일을 읽고 나서 잘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int bar var summary, v의 대문자, s의 대문자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print bar summary 해놓고 a 하면은 요건 print bar summary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요 a가 어떤 변수인지 서머리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프린트 a 하는 것보다 프린트 바 서머리 하면은 이게 a가 어떤 구조이고 뭐 이렇게 현재는 이 a라면 요게 지금 파일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파일을 가리킨다면은 네스티드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게 뭐 이렇게 어떤 구조인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프린트 a 하면 실제로 A 안에 있는 이 변수 그 내용물들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 ncdump 했을 때 나오는 그 내용 정도랑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파일 이름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저는 지금 저 프린트 바 서머리만 입력해 놨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프린트 바 서머리의 결과입니다. 요게. 그래서 보면은 variable A A에 대해서 할 건데 얘가 지금 A가 뭐냐면은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뭐 저게 뭐 예를 들면은 실수를 담고 있는 배열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정수일 수도 있고 논리형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데, 뭐 그림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를 들면은 플롯은 WKS 플롯은 GSN, CSM, XY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프린트 바 서머리에 만약에 플롯을 했다면 이게 아마 뭐 그래픽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어떤 파일을 가리키냐면 요 파일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글로벌 어트리뷰트가 10개 있고 디멘전 차원은 5개 있고 변수는 6개 있어. 요 정보만 보여주는 겁니다. 프린트 A로 바꿔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뭐 갑자기 되게 길어졌죠? 한 화면에도 안 걸치는 내용인데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예, 아까 우리가 NC 덤프로 확인했던 거랑 뭔가 약간 조금 구조는 순서는 다르고 약간 구조는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글로벌 어트리뷰트가 아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NC 덤프 했을 때는 글로벌 어트리뷰트가 맨 뒤에 맨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맨 앞에 나오죠. 글로벌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멘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고 베리어블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파일에 갖고 있는 정보인데요. 사실 이진 파일 그리고 기상 자료를 다루면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차원에 대한 이해예요. 디멘전. 이게 3차원 배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4차원 배열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2차원 배열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는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오늘은 뭐 2차원이래. 뭐래? 뭐 일단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배열이 보통 보면은 에어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변수거든요. 요게 지금 요 파일에서 요 에어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NCL은 아까 있지만, 그러니까 NetCDF 파일은 이렇게 이 파일이 뭔지, 그 다음에 변수가 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설명을 누군가 잘 써서 넣어야 됐겠지. 여기 보면은 에어가 뭐냐면 long name, 긴 이름. 얘 진짜 본명이 뭐냐면 monthly air temperature on pressure level. 압력 고도에서 측정한 월 평균 기온. 이게 월 평균 기온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닛은 디그리 K, 켈빈 단위로 되어 있고, 뭐 프리시전은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립 아이디, 그립 네임, 뭔지 잘 모르겠고, 뭐 필 밸류 뭐 이런 거 있고, 뭐 액추얼 레인지 뭐 이런 거 있고 좀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을 읽어보면 얘가 무슨 변수구나 정도쯤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리고 요 중요한 정보가 사실 뭐냐면 요 다음에 요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얘가 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 변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차원을 가진 변수입니다. 4차원 변수예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합시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벡터를 알고 있죠. 그죠? 우린 벡터를 알고 있습니다. 벡터가 물론 당연히 우리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원소를 2개 혹은 3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2차원 운동 혹은 3차원 운동을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반드시 뭐 원소를 2개, 3개만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냥 저렇게 모아놓고 그냥 벡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컴마 점점점점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만약에 하려면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벡터 이름이 만약에 A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의 0번째 뭐 이게 0번인지 1번인지는 언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NCL을 하고 있으니까 0번이라고 칩시다. A의 0번, 뭐 A의 1번, A의 2번, 뭐 점점점 뭐 이게 만약에 원소가 100개 있어. 그러면 0번부터 99번까지 있을 것이고 A의 99번 뭐 이렇게 접근하겠죠. 자, 근데 이거 말고 배열을 생각해 봅시다. array. 배열을 생각해 봅시다. 배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배열 배웠죠, 다? 점점점.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얘의 접근,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쪽으로 가로로 뭐 20개, 세로로 10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에 접근하려면 좌표를 2개를 알려줘야 되죠. 예를 들면은 A에 뭐 여기가 0,0이면 여기가 0,0이면 여기가 0,0이면 여기는 0,1, 여기는 0,2, 뭐 여기는 1,0, 여기는 1,1, 여기는 1,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겠죠. 그죠? A의 1,2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죠.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1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접근하는데 우리가 하나만 알면 되거든, 주소를. 이렇게 되면 1차원입니다.
예. 2차원은 얘는 2차원인데 예. 얘는 2차원인데 왜냐하면 얘를 접근하는데 주소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2, 2,3, 뭐 3,6, 5,1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좌표 평면이 2차원이죠. 그죠? x, y 좌표 평면이 우리가 2차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점을 우리가 특정하려면 값 두 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좌표 평면에서 3,5가 어디 있는지 마이너스 5,1이 어딘지 뭐 이래야 되는데 x가 5야 라고만 알려주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을 딱 찍을 수가 없죠. x는 5는 직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을 딱 특정하려면 원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걔는 2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석하게도 우리가 배열을 2차원까지밖에 여기밖에 못 쓰겠어요. 그런데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3차원도 어렵지 않게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가는 게 어렵지 복수에서 세 개로 들어가는 건 뭐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2차원이면 이렇게 적은데 만약에 그러면 3차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소가 3개 필요하면 되겠죠. 2, 0,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무언가 어떤 원소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3개를 적어야 된다면 얘는 3차원이겠죠.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2차원이 이렇게 되는데 2차원을 이렇게 마치 네모라고 이렇게 쓰면 3차원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정보만 필요할 때는 2차원이면 되겠지만 여기가 요런 방향으로도 있으니까 여긴지를 찾아나가려면 수가 3개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필요하면 얘는 3차원입니다. 당연하게도 4차원 확장할 수 있겠지. 예, 뭐 A에 5, 6, 뭐 2, 100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이렇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원소를 찾아갈 때 예,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인덱스가 4개 있으면 4차원이면 되죠. 그걸 우리가 4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차원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는 게 대신 중요해요. 자,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다루는 자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도니까 온도를 측정한다 칩시다. 자, 온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온도를 측정해서 저장해 놓을 거야. 지구상의 온도 전체예요. 얘는 이 자료는 전 지구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온도를 재고 여기의 온도를 재는 거니까 위치 정보가 필요하겠죠. 일단 그죠? 지구상에서 재는 거니까 위경도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예, 뭐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위경도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대기권 전체의 온도니까 고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얘가 1000헥토파스칼인지 500헥토파스칼인지 200헥토파스칼인지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겁니다. 이게 언제 된 건지 먼슬리 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979년 1월인지 2020년 8월인지 정보가 4개가 필요하죠. 어떤 이게 온도야 라고 띡 알려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온도가 언제 어느 고도에서 어느 위도에서 어느 경도에서 쟀는지를 알려주어야 그렇게 딱 특정해주면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고도에 그 시간대에 그 온도는 몇 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온도를 잰다면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는 4차원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이에요. 물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면의 온도를 잰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도 정보는 없어도 되겠지. 지면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들은 3차원이겠죠. 예. 위경도에다가 시간만 알면 될 테니까 걔네는 3차원일 거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똑같은 지면 근처에 뭐 예를 들면 지중온도야.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또 차원이 하나 필요하겠죠. 지면으로부터 몇 센치 깊이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차원의 정보는 달라지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대기과학의 자료는 4차원일 겁니다. 공간 3차원. 그죠? 예. X, Y, Z. 예. X, Y가 이제 위도, 경도, 뭐 혹은 뭐 위치 쯤일 거고, 그 다음에 고도에 대한 것도 필요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 3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 하나, 어느 시간에 잰 건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과학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파일에 있는 요 온도 정보도 4차원으로 우리가 저장되어 있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4차원이고 첫 번째 차원은 시간에 해당해, 두 번째 차원은 고도에 해당하고 세 번째 차원은 레티튜드, 위도,
네 번째 차원은 longitude에 해당해, 경도에 해당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순서대로 이 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얘는 그런 식의 4차원 배열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차원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2차원까지는 머릿속에 금방 와요. 3차원도 뭐 여차하면 뭘 그리면 돼. 4차원은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는 건 애초부터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추상적이야. 예, 어떤 배열은, 이 배열은 이렇게 머릿속에 4차원 배열을 머릿속에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정보 4개를 알려주어야, 예, 정보 4개를 알려주면, 예,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띡 알려주는, 예, 그렇게 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좌표축을 하나, 둘, 3개 그리고 4개는 어디다 그리지? 예,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대기과학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루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기상기후 자료 가시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우리가 5일 동안밖에 안 배우는데 5일 동안 배운 내용을 제 생각에 전체 100이라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테크닉이 한 50쯤, 그 다음에 한 40 정도쯤은 요 다차원 배열을 이해하고 그걸 갖고 계산하고 하는 데가 40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10은 기타 등등 짜잘한 거, 예, 뭐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는가, 파일은 어떻게 읽는가, 요 정도쯤이 한 10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차원 배열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대기과학은 기본적으로 4차원 배열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4차원 배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4차원은 우리가 그림을 못 그려. 예, 못 그린다며. 못 그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에 눈에 보이는 거는 아까 했지만 선은 1차원. 예, 화면에다 이렇게 그리고 잘해봐야 2차원 정도밖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차원, 대기과학 자료에서 기상기후 자료에서 가서 제가 이게 다차원 자료를 다루는 게 40이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 3차원, 4차원 이상의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1차원 혹은 2차원으로 만드는가.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릴 수 있는 건 XY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그죠? XY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X도 1차원이고 벡터니까 Y도 1차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4차원 배열, 에어 템퍼러처가 시간, 그 다음에 고도, 위도, 경도 4차원으로 저장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1차원 자료를 만들 건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 다시 이게 지금 4차원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국 그림을 그리려면 XY 그래프로 결국 그리려면 우리는 얘를 1차원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걸 어떻게 도대체 하겠다는 건가? 4차원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1차원 자료를 만들겠다는 건가? 우리가 나중에 아마 내일쯤 되면 2차원 그래프 그리는 거를, 내일 월요일이지. 예, 월요일 날 되면 2차원 그래프 그리는 정도 좀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4차원을 그려봐야 걔도 2차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4차원 자료를 1차원 혹은 4차원 자료를 2차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해보면, 예, 실제로 제가 아까 했지만 NCL을 가르친 지 한 3, 4년 됐거든요. 해보면 그림 그리는 명령어쯤은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뭐 잘 못 외워서 그렇지 좀만 좀 여러분들 익숙해져요. 그 어딘가에 저장해 놓은 스크립트들 있고 뭐 이렇게 다 갖다 붙여갖고 하면은, 예, 뭐 잘 모르겠지만 뚝딱뚝딱 나옵니다.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앞에 자료 만드는 거예요. 4차원 자료를 1차원으로 만들려고? 그게 도대체 뭔 말이야? 를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세워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요 4차원 자료를 읽어와서 1차원 자료를 만드는 거야. XY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저 안에 있는 변수들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변수들을 읽어야 될 겁니다. 아까 프린트 A 하면서, 예, 프린트 A 하면서 거기 있는 변수들의 이름들을 봤을 겁니다. 변수들의 이름이 놀랍게도 나와 있었어요. 아까 휘리릭 지나가서 못 봤겠지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변수 이름이 여기 지금 variable 섹션에 보면은 이게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float, 레벨, 이건 뭐냐면 실수형 변수이고 변수 이름은 레벨이야 라고 알려준 겁니다. 예, 실수형 let, 실수형 론, 그 다음에 더블형 time bounds, 그 다음에 더블형 time, 그 다음에 플롯형 실수형 에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하고
에어 템퍼러처 두 개를 가져와서 어떤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타임하고 에어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예. A 여기 파일이니까 A에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만듭니다. 가운데 찍 하고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줘서 A에서 타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오렴이라는 뜻입니다. A에서 그 안에 있는 A라는 파일에서 에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오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time과 뭐 tt라는 내가 새로 만드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바 서머리 이게 잘 가져왔나 이게 무슨 뜻인 건가 라고 보려면 아까 했지만 프린트 바 서머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무적이에요. 아무거나 다 써도 나옵니다. 프린트 바 서머리는 변수 뭘 집어넣어도 걔가 뭔지 다 알려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NCL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프린트 바 서머리 TT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TT가 도대체 뭔지 하고 실행을 하면 뭔가 뭐라고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TT에 대해서 프린트 바 서머리 TT를 서머리에서 출력하거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 TT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얘는 실수형이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차원이 4차원 변수고요. 이 4차원 정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차원은 타임, 두 번째 차원은 레벨, 세 번째 차원은 레티튜드, 네 번째 차원은 롱기튜드입니다. 그래서 타임에는 총 528개의 코디네이트가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4차원 변수고요. 차원은 이렇게 타임, 레벨, 렛, 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의 속성은 이렇게 17개라고 써 있는데 17개가 주르륵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잘 읽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못 읽었으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뭐 그 앞에 뭐 나는 그런 파일의 이름에다 오타를 쳤으면은 야 나는 그런 파일을 못 찾겠는데 라고 오류가 났을 거고 변수 이름에다가 오타를 넣었으면은 파일은 알겠는데 야 그 파일 안에 이런 변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마 에러 메시지가 났을 겁니다. 그거 말고 잘 쳤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타를 쳤다면 뭐 R인데 숫자 2를 입력했다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fatal, 특별한 아주 치명적인 에러인데 variable AI2가 파일 A 안에 없어. 이런 변수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타를 내면 이렇습니다. 자, 변수를 읽어왔어요. 아까 했지만 근데 TT는 4차원이야. 그죠? 이 변수를 읽어와서 내가 그걸 TT로 쓰기로 했는데 얘는 4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4차원이니까 타임,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타임, 시간, 고도, 위도, 경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4차원을 1차원으로 우리가 바꿔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제일 언뜻 떠오르는 건 뭔가요? 4차원 중에 나머지 3개를 고정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4차원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언제고 고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고 그 다음에 위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고 그 다음에 경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고 라고 해서 4차원이 된 건데 그걸 1차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4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 3개는 정해주면 되죠. 예를 들면 고도, 위도, 경도를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공간에서 어느 한 딱 포인트가 되겠죠. 그 점에서 그 점을 3개를 딱 지정해 주면 지금 남는 차원이 뭐냐면 시간에 따른 쭉 값들이 나오겠죠. 그 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쭉 관측한 값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차원이 4개가 있는데 이 4차원 변수가 있는데 그걸 1차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건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나머지 차원 3개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게 뭐 시간을 살려둘 수도 있고 고도를 살려둘 수도 있고 위도를 살려둘 수도 있고 어떤 걸 살려줄 수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계열이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보고 싶어. 그래서 타임을 살려줄 거야. 라고 한다면 1차원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요 나머지 3개는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리는 게 무슨 뜻이야?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값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지. 고도가 얼마야? 위도는 얼마야? 경도는 얼마야? 라고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없애는 것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월요일에 배울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지금 했냐면 요 tt라는 변수를 가지고 오는데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4개를 적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인덱스는 그냥 땡땡이라고 적었어요. 저게 뭐래? 일단 땡땡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에다가는 숫자 0 하나만 적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컴마. 세 번째 인덱스에다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중괄호를 열고 36.47 하고 중괄호를 닫았어요. 네 번째 인덱스에다가는 중괄호, 이거랑 비슷하죠? 중괄호를 열고 127.14라고 적고 중괄호를 닫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4차원 배열이라서 인덱스를 하나, 둘, 셋, 4개를 적어줘야 되는. 여기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하나, 둘, 셋, 4개를 적어줘야 돼. 그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차원에다가 그냥 여기 첫 번째 차원에 적혀 있는 이 땡땡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값을 지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 4개 인덱스 아까 순서를 기억할 수 있나요? 요게 time, level, latitude, longitude였습니다. 여기 time, 시간은 그냥 모든 시간.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 차원은 살려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다 숫자 0을 적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뒤에 좀 이따 잠깐 나올 건데 0번째 인덱스 여기를 숫자 0을 딱 적어줍니다. 두 번째 인덱스는 딱 0이어야 돼. 두 번째 인덱스는 무조건 0에 해당하는 거죠. 굳이 이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인덱스가 1이야 라고 하면 여기가 1,0, 1,1, 1,1, 1,3, 20 뭐 이렇게 되는 점들을 마치 긁어오듯이 그렇게 딱 하나를 인덱스를 정해 주는 거죠. 레벨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0인 곳인지, 레벨이 0인지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따 볼 겁니다. 레벨이 0이 뭐지? 라고 잘 모르겠으나 일단 레벨은 0에 해당해야 됩니다. 요 중괄호를 가지고 지정해 주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레벨 좀 아까 이제 이건데 레벨을 0이라고 적어놨어. 근데 레벨 0이 어딘지 모르겠잖아. 이게 몇 헥토파스칼을 가리키는 거지? 모르겠죠.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어. 이거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놓는 겁니다. 이게 아까 time, level, latitude라고 했는데 latitude는 공주 지역을 지금 끄집어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지도를 찍어보면 실제로 위도가 36.47도고 경도가 127.14도쯤 돼요. 그게 여기 쪽이 어디야? 저기 한민족 어디 저기더라고 찍어보니까. 북이 36.47도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고 싶어. 위도 값을. 그게 실제로 저 배열에서 몇 번째 값인지 모르겠는데 난 대충 36.47도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은 얘를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몇 번째 인덱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위도가 요 값 부근에 있는 그 값을 읽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균 내지는 않고 여기랑 제일 가까운 값을 가지고 오긴 할 건데요. 여기랑 제일 가까운 인덱스를 찾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도가 127.14도와 제일 가까운 그 인덱스 하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도, 위도, 경도는 딱 정해주는 겁니다. 레벨은 0번째 어딘지 모르겠으나 0번째라고 했고 요게 지금 코디네이트가 시간, 고도, 위도, 경도라고 했는데 위도는 36.47도의 값이 궁금한데 그게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 36.47도 적어놓은 거고 경도도 이게 127.14도 주변의 값이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몇 번째 값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36번째 값일지 25번째 값일지 잘 모르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찾으렴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얘를 TT 언더바 GJ 공주의 약자인데 저거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TT GJ는 몇 차원 배열일까요? 잘 이해했다면 1차원 배열이어야 되겠죠. 시간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 여기 원래 TT는 4차원인데 공간, 레벨, 레티튜드, 롱기튜드는 딱 정해줬으니까 여기서 지금 변할 수 있는 건 시간에 대한 것만 변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예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래서 프린트바 서머리 해서 TTGJ를 하면 실제로 쟤는 1차원 배열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맞게 입력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봐야 됩니다. TT 주제의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실수고 근데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아까보다 토탈 사이즈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디멘전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원래 4개였었는데 하나로 줄었습니다. 예, 타임이라는 것만 살아있습니다. 528개만 살아있고 뭐 넘버 오브 레티튜드는 뭐 아까 저기였었는데 17개였었는데 3개가 늘어났죠. 예, 3개는 뭐였었냐면 요 롱기튜드, 레티튜드, 레벨 우리가 새로 지정해준 요 3개가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건 똑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TT는 4차원 배열이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1차원 배열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우리는 XY 그래프를 그릴 준비가 된 겁니다. 아까 다시 했지만 XY 그래프는 1차원 배열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됐다고 했었는데 1차원 배열 이제 얘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시간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 이 2개가 각각 X, Y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NCL을 하면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예, 이건 뭐 사실 NCL로 하든 그라즈로 하든 IDL로 하든 다 똑같습니다. 예, 다차원 배열을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평균 내고 막 뭘 계산하고 막 이렇게 축을 따라 합치고 뭐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1차원 혹은 2차원 배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보고 싶다면 시간을 살려두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고도에 따라 변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은 나머지 3개는 정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특정 시점이 돼야 될 거고 특정 시점에 특정 위경도 지도상의 한 점을 지정해두면은 남는 차원은 고도가 되잖아요. 그럼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저께 3번 숙제로 했던 그 프로파일이랑 비슷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겠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대기역학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분석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특정한 위도를 딱 정해놓고, 예, 그럼 처음 봤나? 특정한 위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 이렇게 뭐 바람이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경도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경도가 중요하면은 그럼 나머지 3개는 다 정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예, 어떤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고도에서, 예, 어떤 특정한 위도를 정해주면 남는 건 경도 하나죠. 그러니까 즉 한 바퀴 0도부터 360도까지 혹은 마이너스 180도부터 플러스 180도까지 돌면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1차원 배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예. 다차원 배열을 1차원 혹은 2차원 배열로 만들어내면 사실 이러면 끝입니다. 이제 그럼 그림 그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시간도 528개, 예. 시간에 따른 온도도 528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저께 배웠던 거에 따라서 GSM, CSM, XY에다가 집어넣어서 예, 때려 넣으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예, 진짜로 나와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막간적인데 우리가 어제 그 배열을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일일이 지정해 줄 수 있고 F스팬, I스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얘는 그 배열의 일부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얘는 아까 우리가 아까 잠깐 봤을 때 그 타임 인덱스에다가 땡땡만 적어줬었죠. 그러면 그게 모든 인덱스야라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땡땡, 종료, 땡땡, 간격.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파이썬도 똑같고 포트란도 똑같습니다. 예, C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예, C는 어땠더라?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파이썬과 포트란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NCL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작값을 만약에 안 쓰면 0이라고 생각하고 종료값이 생각되면 종료 요 값이 생략되면 마지막 값 원소 개수가 n개면 n-1이 되겠죠. 요게 파이썬이랑 다릅니다. 파이썬은 미만이었었죠. 그래서 0부터 n이라고 적어줬어야 됐었는데 예, 포트란이랑 NCL은 예, 미만이 아니라 이상부터 이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지같이 헷갈려요. 예, 그래서 마지막 값을 적어주고 간격이 생략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제가 5개 있는데 x 그냥 땡땡 적어주면 지금 얘는 시작도 안 적어줬고 종료도 안 적어줬고 간격도 안 적어줬죠. 예, 그러니까 얘는 0부터 마지막 값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x의 0, x의 1, x2 x의 n-1까지를 가리키는 그런 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배열인 거지 뭐. 예. 그리고 x의 10땡 하면은 요건 시작값인 거죠. 10땡이 장땡이 아니라 예,
10번부터 시작해서 종료는 없고 예, 간격도 없네요. 그러니까 10번부터 시작해서 10, 11, 12 점점점에서 n-1번 끝까지 갈 것이고 0땡9 하면은 얘는 시작이 0번, 종료가 9번. 간격은 없고. 예, 그러니까 간격이 없으니까 1. 해서 0, 1, 2, 3, 4, 9. 그다음에 1땡, 10땡 2 하면은 1부터 10까지 갈 건데 간격은 2. 예, 그러니까 1, 3, 5, 7 점점점에서 9. 예, 11로 가면 안 되겠죠. 예, 10은 못 건드리겠죠. 그리고 10은 간격 20 가는 게 아니니까 1, 3, 5, 7, 9에서 끝날 겁니다. 6 땡땡 12 하면은 얘는 지금 종료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종료가 없고 시작이 6이고 간격이 12입니다. 그러니까 6번, 18번, 24번이 아니라 30번. 오타야. 예, 왜? 6, 18, 30, 42, 점점 가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어쨌든 배열의 끝을 넘어가진 않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요 마지막 요 5번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언제 유용하냐면 오늘 같은 자료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아까 봤던 게 monthly average라고 했었죠. 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이 언제냐면 1979년 1월이에요. 아까 잠깐 적어놨었나? 예, 1970 우리가 지금 요 파일 연 파일이 뭐냐면 197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평균 대기 온도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44년 곱하기 1년 12달 그러니까 44 곱하기 12 해가지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528 할 건데 예, 528개가 그래서 타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1979년 1월, 두 번째 시간은 1979년 2월, 세 번째 시간은 1979년 3월, 점점점점점 마지막 0번부터 시작해서 527번까지는 2022년 12월에 끝난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중에서 8월달 자료만 보고 싶어. 8월달 자료만 끄집어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첫 번째 8월은 0, 1, 2, 3, 4, 5, 6, 7번에 있겠죠. 그 다음 8월은 언제 있을 거냐면은 1년 12개월이 지나서 있을 테니까 19번에 있겠죠. 그 다음 8월은 어떻게 있을 거냐면 또 1년이 지나서 31번에 가 있겠죠. 얘네들을 한 번에 끄집어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제가 예제를 6이라고 써놨는데 얘는 7월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매해 7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끄집어 오는 방법이 되는 거죠. 7월만 쏙쏙쏙 가지고 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게 뭐 똑같아요. 사실 대기과학에서 다루는 시간 변수가 대체로 다 이렇게 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혹은 뭐 시간이 더도 0시, 1시, 2시, 3시, 4시 점점점에서 23시 그 다음에 0시 갈 거 아니야. 그 얘는 24개 간격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모여서 오전 12시 자료를 보겠다. 오후 12시지 12시는. 오후 12시를 보겠다 그러면은 10일 땡땡 24 하면은 매번 12시를 24시간 간격으로 끄집어서 보는 게 되겠죠. 꽤 유용한 가져옵니다. 미안해요. 오타에 30번일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스크립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요 파란색은 잠시 생략. 파란색은 잠시 생략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거고 요것도 원래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우리가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고도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에 왜 이게 0번은 뭐고 이건 또 뭐고 이건 뭐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레벨과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를 특정한 값을 지정해 주면서 변수는 타임에 대한 것만 하나 차원은 타임에 대한 것만 하나만 살아남아서 1차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단 잠시 넘어가고 요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타임 여기서 A에서 시간이라는 걸 가져와서 타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7 땡땡땡땡 12 하니까 얘는 7번 그 다음 19번 그 다음 31번 그 다음 43번 그 다음 55번 그 다음 67번 해가지고 12개 간격의 값들만 쭈루루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그쵸, 매해 8월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1979년 8월, 1980년 8월, 1981년 8월에 대한 어떤 시간 정보만 가지고 오는 게 되겠죠. 이래서 이름을 AU라고 넣은 거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영어 이름만 봐도 뭐 8월 하려고 한 거고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차원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8월 달 값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도 8월, 온도도 8월이니까 두 개 당연히 변수의 개수도 같겠죠. 그 안에 있는 값도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값의 개수도 당연히 같겠죠. 매해 8월 끄집어 온 거니까. 그래서
뭐 RES는 true로 예, 이 정도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알아. 뭐 그다음에 근데 RES에다가 속성 와다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안 집어넣네. 예, 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넣으면 되는 거고. W 케이스 워크스페이스 열 거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냐면 X축은 요 타임 8월 8월에 대한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8월. 그다음에 TTGJAUG 예, 공주의 온도인데 8월 달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이게 X가 되고 이게 Y가 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게 뭘 그리게 되는 걸까요? 1979년부터 2022년까지 44년 동안 공주 지점의 8월 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파란색은 일단 요 단계에서는 설명하지 않겠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쳐봅시다. 예, 타임하고 예, 뭐 땡땡는 하고 예, 땡땡은 또 뭐야? 예, 이게 있습니다. 예, 일단 그대로 쳐봅시다. 그 다음에 CD 캘린더, 예, CD 캘린더, 타임, 4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자주 쓰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만약에 맞게 그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양이 되게 안 예쁘죠? 예, 안 예쁘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이 그래프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건 다음 일이고 일단 되게 안 예쁘지만 저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 쭉 읽어보면 예, 파일을 읽어와서 시간과 온도를 가지고 와서 이 온도가 4차원이었는데 이 4차원의 특정한 점을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최하층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최하층이 왜 최하층인지는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공주 지역을 이렇게 정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시간을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바꿨으나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패스 넘어가서 예, 7부터 시작해서 12개씩 가져와서 매해 8월에 해당하는 시간 그 다음에 TTG 7부터 시작해서 12개씩 그러니까 매해 8월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지고 와서 요 두 개의 배열이 나온 거죠. 예, 요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아마 44개였을 겁니다. 안 해봐도 아는 거죠. 44년치라고 했으니까 1년에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40위에는 보나마나 원소의 개수를 보면 44일 겁니다. 그래서 44개가 들어있는 원소를 X는 시간, Y는 온도 해가지고 XY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주지역 최하층 온도의 8월 달에 44년 동안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진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000년대부터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건 배웠죠. 이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여기 X축에다가 제목을 좀 달아주면 좋겠죠. 이게 지금 결국 시간이죠. 타임인데 여기 라벨에 뭐라고 이게 써 있는 숫자는 연도에 해당하잖아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숫자면 그래서 time 괄호 열고 year 괄호 닫고 보통 써줍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죠. 영어에서는 보통 괄호 앞에 무조건 한 칸 띕니다. 그러니까 time 한 칸 띄고 괄호 열고 year 괄호 닫고 그거를 X축 제목으로 달아주면 예쁘겠죠. Y축은 뭐 지멋대로 제목을 달았네요. 이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어라는 변수의 그 롱네임이었습니다. monthly air temperature on pressure levels 그라고 이게 롱네임이 있었는데 달았네요. 이거 별로 안 예뻐. 지워주고 싶으면 그냥 temperature 괄호 열고 뭐 이거 절대 온도도 아닌 것 같으니까 괄호 열고 K 하고 괄호 닫고 그럼 예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프의 뭐 제목은 뭐 temperature temperature on August at 공주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for 44 years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예쁜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계열이니까 X축을 조금 길게 해주고 Y축을 조금 짧게 해주면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될 것 같고 선도 조금 두껍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범위가 1979년부터 2022년이니까 요 X축 나오는 범위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1979부터 아마 좀 약간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2022로 자르면 요 끝에 점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022.0은 2022년 1월 1일에 해당해 가지고 얘는 2022년 8월이기 때문에 끝점까지 나오게 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1979부터 2023까지
아까 우리 오전에 배웠죠? TRX min, TRX max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걔를 1979부터 2023까지 해주고, 예, 요 라벨 붙이는 거는, 예, 뭐, 1979부터 별로 안 예쁘니까, 뭐, 1980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씩 붙여나가라. TMXB 모드를 예, 매뉴얼로 해놓고, 틱 스타트는 1980, 틱 엔드는 뭐 2023이니까 2020, 간격은 스페이싱은 10, 이렇게 정해주면은 예쁜 그래프 모양이 탄생하겠죠. 선 좀 두껍게 해주고.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선 예쁘게 꾸미는 거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옵션을 외우는 게 귀찮은 일이고,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첫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외우지 않습니다. 예, 어딘가 적어 놓은 거를 가지고 오지. 예, 외우려면 한 10년 걸려요. 예,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예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진 자료에서 다차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서 값을 가지고 와서 예, 걔를 적당히 1차원으로 만들어서 1차원으로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나머지 3개 차원을 고정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정해준 가져와서 예, XY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예, 과제. 요거는 제가 바로 저희 파워포인트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뭐 찍으셔도 되고 뭐. 자, 찾아봤어요. 미국 라스베가스가 예, 위도가 36.13도 정도쯤이에요. 그래서 공주랑 비슷합니다. 예, 여기 경도는 대신 115.16도인데 여기는 서경이어서 그 위경도 그 지도에서 뭐 이렇게 어디선가 간다 봤을 때가 있는데 원래는 그 동경은 별 문제가 없어요. 동경 0도부터 180은 그냥 0부터 180인데 서경은 좌표를 다루는 뭔 소리래?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도, 예, 그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그 선, 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80도 이스트, 여기 180도 웨스트, 여기에 대충 우리나라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여기가 뭐 날짜 변경선일 거고, 예, 여기 어딘가에 미국, 캐나다 뭐 지역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유럽 조금 튀어나왔을 거고, 예, 그런 지도에서 이 경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0부터 180은 그냥 0부터 항상 180이에요. 근데 이게 서경을 나타내는 건 파일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파일은 이 서경 값을 마이너스 180부터 0이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경은 그냥 0부터 180이 될 테니까 걔의 경도를 찍어보면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으로 나오는 지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얘를 지구는 둥그니까 얘를 잘라서 여기다 그대로 여기다 붙여놓은 좌표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래? 예, 그러면 걔는 장점은 음수가 없는 거죠. 예, 0부터 시작할 거예요.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은 그때는 값이 어떻게 해당할 거면 여기가 180에 해당하겠죠. 그죠?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360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여기로 끝나는 그렇게 좌표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경도 좌표계를 어떤 파일은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 어떤 파일은 0부터 360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0부터 360을 쓰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서경 115.16도가 실제로 경도 0부터 360 체계를 쓰면은 값이 얼마냐면 244.84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서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360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15.16에다가 360을 더해주면 예, 맞을걸? 244.84 나옵니다. 자, 미국 라스베가스가 이 정도쯤 됩니다. 예, 북이 36.13도, 그 다음에 경도는 예, 244.84 값을 쓰고, 아까 공주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두 지점에 1979년부터 2022년까지 8월 평균 온도를 좀 아까 했던 연습 문제랑 비슷합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인 그래프로 그려보시죠. 한 그래프에 그러니까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오전에 배운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선이 두 가닥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잘 그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리면 선이 두 가닥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가 공주선이고 어디가 라스베가스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려보면 선이 두 가닥 나와야 되고, 예, 그리고 예, 하나 킥은 온도는 아까 해보니까 절대 온도였었죠. 어디 갔어?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Y축 값이 뭐 290몇, 뭐 30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절대 온도가 기준이에요. 단위가 디그리 켈빈입니다. 걔를 섭씨 온도로 바꿔보시죠. 예,
그거는 우리가 또 오전에 배웠어요. 예, 산술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것 정도쯤은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게 1번 문제인데 아까 1번 문제 요 그래프 그릴 때 적어두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그래프의 속성 주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예쁘게 배운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뭐 이렇게 그래프도 납작하게 만들고 선 색깔 바꾸고 뭐 이렇게 제목 달고 x축 y축 달고 뭐 범위도 잘라보고 뭐 이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운 걸 활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예쁘게 미적 감각을 심사해 볼까? 예, 그거 달아보시고 미적 감각을 심사하면 막 다윗의 별 나오고 막 그럴 텐데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공주 지점을 정했고요. 공주 지점을 정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살려두고 싶은 차원이 고도입니다. 레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4차원에서 살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임, 레벨, 레티튜드, 롱기튜드인데 우리가 살려주고 싶은 차원이 이번에는 고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 개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위경도는 우리가 공주라고 지정해 주면 되죠. 그죠? 공주 여기 36.47 저희 동경 127.14 하면 여기는 정해질 겁니다. 그럼 시간도 정해야 되겠죠? 시간을 두 개를 정하는데 하나는 1979년 1월, 하나는 1979년 8월이라고 정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 1979년이니까 1979년 1월은 0번에 해당하겠지. 1979년 8월은 7번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쉽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정했고 위경도 정했으니까 고도를 우리가 그냥 땡땡이라고 적어주면 모든 고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연지곤도 분포를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했던 그 문제 3번과 비슷하게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압력인 얘는 왜냐하면 기본 고도가 기본 Y좌표가 압력이거든. 그 Z좌표가. 압력인 그래프로 그리십시오. 여기서 단 온도는 절대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바꿔서 그리시죠. 이것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을 최대한 예쁘게 해보시고 얘는 아까 시계열이어가지고 그래프 소스가 어떻게 됐었냐면 얘는 시계열이니까 시간을 가져왔었죠. A에서 타임을 가져와가지고 얘는 시간 변수라서 이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 압력 작업은 이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압력 작업은 이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 정보가 좀 복잡해요. 이진 파일에서 시간을 다루는 작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귀찮아요. 그래서 살짝 설명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2번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은 얘를 갖고 올 필요가 없죠. 타임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죠? 고도만 가지고 오면 되죠. 고도의 변수명은 아까 프린트 A 해서 봐서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고도겠군. 찍어도 되고 찾게 시킬까? 레벨입니다. 레벨이 아마 고도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A의 레벨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는 그리고 매해 8월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걔는 말 그대로 고도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스 코드를 1번은 이거랑 비슷하고 2번 문제는 조금 많이 고쳐야 될 텐데 고쳐서 1번하고 2번 문제를 해봅시다.